제가 이 저축과 관련된 책을 되게 여러 권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통장의 잔고는 자신감에 비례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돈과 행복이 비례하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돈과 자신감은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를 하는 거고 그 첫 단추가 저축인 거겠죠. 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 대다수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그 나이대로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내가 재테크를 잘 하고 있는 걸까? 그 중에서도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저축의 양. 내가 저축을 한다고는 하는데 월급에 얼마까지 저축을 해야 잘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수의 재테크나 투자와 같은 도서를 살펴본 결과 국내의 기준과 해외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월급의 이 정도는 저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딱 말씀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연봉별 저축의 액수까지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자들이 말하는 저축과 관련된 꿀팁까지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축을 할 때의 마음가짐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마음가짐은 뭐냐면 왜 내가 저축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축을 할 때 단순히 뭐 나중에 투자를 하려고 아니면 어떤 거를 사려고 라고 하는 것보다 목표가 정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돈을 모은다. 그러면은 돈을 왜 모으는지, 얼만큼, 언제까지 모을 건지에 대한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저축의 목표로 삼으면 좋을 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저축을 해서 1000만 원을 모으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1년 동안 저축하면 정확히는 1200만 원이 모이겠죠.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지면은 1300만 원 정도가 모인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모으는 게 거의 모든 책에서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저축을 하는 목표가 시드머니를 만들기 위한 건데 시드머니의 첫 걸음이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제가 2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 월급의 몇 퍼센트를 쪼개서 저축을 하겠다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수록 월급은 높아져만 가는데 내가 비율을 정해놓지 않으면은 임금 인상분만큼은 그냥 다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올라감에 따라 저축액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게끔 비율로 설정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다수의 책에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통장 쪼개기 방법이 있었는데 가장 납득이 가고 이해하기 쉬웠던 방법은 첫 번째는 월급 통장. 이 안에는 고정 수입과 고정 지출이 들락날락합니다. 여기서의 고정 지출이라고 한다면 대출을 받았을 때 원금을 갚는다거나 이자가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매월 얼마씩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리고 내 월급이 고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두 번째는 비고정 지출 통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월급 통장에서 월급이 들어오고 고정 지출이 나가고 생활비를 빼고 나머지 돈이 여윳돈이잖아요. 이 여윳돈을 비상금 통장이라는 제3의 통장에다가 저축을 합니다. 이 안에서는 경조사비, 병원비 같은 것들이 나가겠죠. 물론 이 외에도 뭐 적금 통장, 정기 예금 통장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서야겠죠. 그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통장을 쪼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한 2년 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저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청년희망 적금 때문입니다. 그거를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들이 적금과 저축하는 쪽으로 습관이 들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면서 느낀 점이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해서 좀 더 경제적인 자유를 누려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초반 때에는 혼자가 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친구를 만나고 연애를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소비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면 조금 아까우니까 돈 안 쓰면서 하기 좋은 게 값싼 헬스장에 등록을 한다거나 홈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이어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축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되기 좋은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취미로 한번 같이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빚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폴레온 힐의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경제 파트를 보면은요 모든 빚은 안 좋거나 아니면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축을 늘리고 저축하는 거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꿀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빚을 갚아 나가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빚이 저축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빚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신용카드를 없애는 겁니다. 외상으로 사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고 해요. 체크카드를 이용하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 잔고가 줄어가는 게 보이고 잔고가 0에 해당이 됐을 때에는 더 이상 돈을 못 쓰게 되는데 신용카드는 그게 아니죠. 마이너스까지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한다 라고 합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작가는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소득을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어렸을 때부터 다르고 그거를 자녀한테 물려주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말하는 이상적 소득 분배, 이 표를 보시고 그냥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하고 요거에 맞춰서 생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 200만 원 언저리이기 때문에 저축의 20%, 생활비의 50%, 교육비 10%, 취미활동 10%, 보험비 10% 이렇게 분배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단 여기서의 조건은 뭐냐면 이 책이 미국 사람이 쓴 책이잖아요. 대부분 독립을 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거비와 식비에 할당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한국식으로 바꿔서 보자면 거의 모든 책에서 50%는 저축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말 약간 극한까지 끌어올린 책에서는 80%까지 저축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80%까지 저축을 하기에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면 힘들 것 같고요. 한 50% 이상 저축을 하면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저자도 교육비에다가 10%를 할당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죠. 여기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자의 의견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봤었던 서양 책들의 대부분에서는 저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자기 개발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에는 소비를 줄이고 돈을 굴려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것도 있지만, 내가 받고 있는 월급을 늘리는 것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외국 도서에서는 대부분이 자기 개발비를 저축의 목적 중에 하나로 넣으라고 합니다. 아니면 내 월급의 10% 정도는 자기 개발비로 할당을 해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축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저축만큼이나 중요한 게 끊임없는 연봉 인상, 부수입, 재테크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월급쟁이에서 이렇게 독립했다 라는 장성원님의 책인데요. 거기에서 발췌한 바에 따르면 급여 인상분에 혹은 보너스, 비정기 소득의 80%까지는 별도로 저축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장홍탁 저자님의 저축생활 가이드라는 책을 보면은요, 저축을 할 때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는 방법이고, 제가 얼마 전에 경제 경영 관련된 전문가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건데, 조합식 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협으로 끝나는 은행들인데, 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조합원 통장을 만들면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는데, 그 조합원에 가입을 하면은 적금 만기에 이자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적금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자를 받으면은 거기 이자의 15.4%를 소득세로 냅니다. 근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1.4%밖에 안 내요. 이자 소득세가 굉장히 줄어들고요. 이게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600, 700 정도를 한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이자를 불리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 조합원 가입을 하는 게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합원 가입 기간이 뭐 만 1년, 만 2년에 따라서 우대 금리를 주기도 합니다. 추가 이율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합원 가입하시는 거는 추천을 드리는 바고요. 네, 오늘은 내 월급에 얼마까지 저축을 해야 될까? 내가 저축을 과연 잘 하고 있는 걸까? 마지막으로 저축을 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꿀팁까지 여러 가지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저축이라는 것이 재테크를 해 나아가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저축을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뒤에 채권이나 펀드나 ETF 아니면은 개별 주식 등과 같은 다양한 재테크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님들께서 재테크 시리즈를 좋아해 주시면은 제가 이후에도 좀 더 많은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